안녕하세요, 김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만들었었던 노드 익스프레스 타입스크립트 스켈레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적은 주니어 서버 개발자 분들도 쉽게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었고요.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도 게 목적이 주니어들도 쉽게 특정 개발을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 노드 익스프레스를 서버 쪽에서 실습, 오류 처리를 자동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오류 처리나 권한 처리 이런 쪽을 일반화시켰었고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 자체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라요. 노드에 타입스크립트 스켈레톤이 있나 한번 찾아봤었어요. 다른 여러 프로젝트를 찾아봤었는데 솔직히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가 없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 때 타입스크립트부터 그냥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만든 사항이고요. 맨 처음에 작업했던 거는 TSC입니다. 결국 타입스크립트라는 건요, 타입스크립트를 그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하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그 실행을 시키면 되는 구조잖아요. 즉 기존의 JS된 노드 모듈은 이 빌드 폴더, 요 콘피그부터 설정을 했었는데요. 도움말이나 그런 문서 같은 걸 보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설정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SRC로 됐고요. 타겟 아웃을 저 같은 경우에는 빌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한 거는 프로젝트에서 상대 경로 때문인 거거든요.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요. 컨트롤러에서 예를 들어서 앱 타입으로 해가지고 경로를 그 상대 경로가 아니라 이런 경로를 미리 정해줘서 그 참고하려고, 이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로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대 경로가 하는 게 나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상대 경로를 할 때가 나쁘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모듈 자체가 완전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모듈에서의 상대 경로는 이거는 이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것처럼 뭐 경로를 상대 경로가 아닌 어느 위치에서든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하면 이 경로를 참고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려고 지금 이런 식의 옵션을 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놨고요. 뭐 include, exclude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는 이 src에 있는 폴더를 컴파일해서 이 빌드 폴더로 이제 옮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대부 쪽에 걸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카피를 몇 개 하는 게 있거든요. 패키지.json에 제가 대부로 하기도 하고 셋업 뭐 이런 것도 걸어놨는데요. 요 run.local dev 이 스크립트가 TSC 컴파일을 하고 한 이후에 src의 퍼블릭에 있는 요 파일들을 임의로 제가 이거는 컴파일 이후에 빌드 폴더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파일들을 빌드 폴더에 옮긴다든지, 여기서 또 제가 API 도큐먼트 문서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빌드 폴더에 옮긴다든지, 그렇게 노드가 실행되는 건 요 빌드에서 JS 파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입장에서는 이게 타입스크립트인지 아니면은 그런 건 상관없죠. 결국은 이 빌드에 있는 실행 파일, 자바스크립트, JS 파일들을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타입스크립트로 뭐 컴파일 해가지고 TSC의 역할은 그 빌드 폴더에 여기서 노드에서 실행되는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되는 환경을 갖춰준다가 타입스크립트의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구성이 끝났고요.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소스에 자바스크립트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섞여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자바스크립트도 지금 src 폴더에 자바스크립트도 지금 린트로 한번 돌려서 오류가 없나 체크를 하고요. src 폴더에 타입스크립트도 tsc로 오류가 없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첫 시작은 그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는 서버의 기본인데요. 이게 언어에 관계없이 서버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지 말아야 될 거죠. 죽지 말아야 될 거는 보통 C나 그런 쪽에서 메인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try, catch를 걸어가지고 요게 메인에서 오류가 나도 캐치에 걸려가지고 웬만하면 죽지 말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서버를 봤던 90% 이상의 프로젝트가 이게 언어에 관계없어요.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노드도 마찬가지고요. 제각기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 규약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보는 거 많이 하는 노드에서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pp get 패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뭐 함수가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가 있었을 때요. 여기서 그냥 리턴 뭐 자기만의 뭐 포맷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체계화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제각각이 됩니다. 이게 한 명 있을 때도 혼자 프로그래밍 할 때도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 응답 구조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응답 구조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C++ 서버 만들 때 예외 처리를 하나라도 빠지거나 뭐 잘못 미스가 나게 되면 그 즉시 서버는 그 포인트에서 서버가 죽어버릴 거예요. 뭔가 에러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협업으로 10명, 20명 작업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개발자가 정말 꼼꼼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 작업할 때는 100% 이 결과값은 엉망이 될 겁니다. 요 에러 처리와 요 응답 구조가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을 거예요. 요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제가 시작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거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nmain을 여기서 시작부터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딴 거를 싹 감추고 app 뭐 이런 쪽에서는 설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API 작업을 많이 할 거고 DB 작업도 많이 할 거고 그런 쪽에 많이 작업하는 거를 따로 분리를 시켜버린 거고요. 요런 기법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큰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C에서 제일 첫 번째 함수는 뭘까요? 뭐죠? 메인이죠. 이 메인이 윈도우로선 어떻게 돼요? 윈메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윈메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윈도우의 시작은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메인부터 시작하는데 이걸 감싸서 이 메인에서 윈메인 윈도우 처리, 레지스터 클래스 뭐 이런 처리들 다 시켜버리고 윈메인부터 시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특정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가지고 출발한 프로젝트라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만의 특정한 메인 포맷을 만들고 그 안에서부터 그냥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지금 메인에는 API 컨트롤밖에 없지만 이게 서버가 커지게 되면 여기서 타 서버의 기동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통신하는 모듈 그러니까 그 서버 안에 있는 AP뿐만 아니라 서버 안에서 다른 모듈이 여기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API 요 메인 안에 다른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스레드로 해서 영원히 몇 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의 시작은 앱을 받아가지고 나만의 메인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이 타이밍도 제가 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조금 컨트롤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메타 태그 제어할 때나 만약에 리액트나 그런 쪽에 그 클라이언트 렌더링이랑을 같이 쓴다면 이쪽의 제어를 404를 제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메인 안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실제는 제가 프로젝트가 좀 더 커졌을 때는 여기 안에 버전 제어도 있을 겁니다. 요 버전 제어나 그런 것도 여기에 API 컨트롤러에서는 버전 제어나 그런 것도 넣어놨었고요. 서버를 기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API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저장해서 리턴하는 구조를 많이 취하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그 API도 컨트롤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AP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서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300개 이상의 API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쭉 있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 위치에 영향받는 API가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 이런 식의 API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유저 아이디에 특정 뭔가 스페셜하는 유저스의 스페셜 아이디라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API가 되게 많아지면 이 기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get 기본으로 하게 되면 이 app get 하나에 이게 100라인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한 개의 API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 API가 순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순서를 영향받는 케이스가 꽤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를 전혀 도달하지 않죠. 이 케이스는. 스페셜 아이디에 전혀 이 유저 아이디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스페셜 아이디는 도달하지 않는 API가 되죠. 이런 버그를 저도 몇 번 내봤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론을 냈냐면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모아져서 보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모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요. 그 API하고 지금 레이어를 좀 세 개로 나눠 놨어요. 그 세 개가 뭐냐면 API 레이어 단, 이 레이어 단은 에러 체크예요. 에러 체크, 사용자 입력, 클라이언트 입력가 체크를 합니다. 그 API 레이어 단과 DAO 단, 그 다음에 실제 쿼리하는 쿼리 단으로 나눴고요. 요 중에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API 레이어 단이고요. 이때 디렉토리가 사람이 늘어날 때 보였어요. 혹시 토터리스나 옛날에 소스 관리에 소스 테이프도 썼고요. 요즘은 Git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개발 경력이 된 분은 그런 걸 사용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소스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한 파일을 잡고 있으면 딴 사람이 그 파일을 건들지 못하거든요. 어떤 일을 많이 겪었냐면 100명 넘는 개발자나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 한 명이 락킹이 돼 있어가지고 작업을 몇 시간 동안 못 한다든지 심하면 반나절 이상을 못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 디렉토리 구조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웬만하면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공통되는 그런 모드를 잡아서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예전에 제가 경험된 프로젝트는 정말 공통적인 모듈이 아니라 나눠질 수 있는 부분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좀 많아가지고요.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요 API나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나눠지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모듈별로 나눠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프로젝트의 그 바운더리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별로, 그래서 여기에 아예 디렉토리가 그 핵심 기능별로 나눠지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폴더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각각의 그 API는 요런, 그리고 DB를 따로 떼어놓은 게 뭐냐면요, API 데이터베이스는 요 API에서도 접근하지만요, 다른 모듈에서 접근할 때도 많아요. 그 내부 서버라든지 다른 뭐 내부 모듈이 접근할 때도 많기 때문에 DB 같은 경우에는 그 DB를 따로 떼어놨었고요. API랑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가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 유저 컨트롤러, 지금 예시로 유저 컨트롤러 하나만 했었는데요. 뭐 채용이면 채용, 뭐 따르면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쭉쭉쭉 옆으로 늘어나게끔, 그래서 가능한 주요 작업 영역이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그 말했던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놨었고요. 퍼블릭은 뭐 그냥 퍼블릭에 대한 그런 것들이고, 타입은 타입에 대한 정의고, 이거는 문서입니다. 디렉토리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요 API 쪽에서는 말했던 이거를 모아놓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만약에 API 유저면 뭐 유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API 유저로 시작한다. 아니면 뭐 작업 A면은 뭐 작업 A의 컨트롤러 해가지고 API의 요런 분야별로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런 식으로도 나눠지게 생각을 했던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권한 문제죠. API가 권한 체크가 너무 상당히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로그인한 유저와, 아니면 게스트냐, 로그인한 유저냐, 아니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드민만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은 컴퍼니만 사용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즉 요렇게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요 권한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요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멤버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허용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냐? 라면 요건 라이브러리의 API 쪽에 해놨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get, put, 각각의 delete 요걸 만들어가지고 그 초기에 어서라이제이션을 봅니다. 요 어서라이제이션을 필드를 봐가지고 이게 토큰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이 토큰이 그 인증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서도 따로 만들었거든요. 요 어서 맵에 있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즉 서버의 메모리에 뭐 인증된 유저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이 유저에 대한 권한이 메모리 같은 데 올라가 있고, 이 메모리에 있는 그 정보를 참고를 해서 요게 걸려 있으면 그 권한을 체크를 해서, 이 권한이 인증된, 게스트면 게스트, 멤버면 멤버, 어드민면 어드민이 인증된 사람만이 이걸 호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경 쓴 게 뭐냐, 여기 안에 보이시죠?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파람스, 바디도 있고요, 쿼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저도 있을 거예요. 유저 인포. 그 다음에 파람스, 쿼리, 바디. 유저 에이전트는 그런 거죠. 모듈 어디서 접속을 했냐? 쿠키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것만
뽑아 쓸 수 있도록 바디면 바디, 뭐 아니면은 파람스는 여기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쓰는 게 없어서 지금 예시에는 없는데요. 파람스면 파람스로 해가지고 하면 요 뭐 유저 아이디면 파람스.유저 아이디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유저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스트가 아닌 이 유저 인포에는 다시 뭐 예를 들어서 I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게스트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게스트가 아닌 거는 유저 인포는 추가 정보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그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타입에 맞는 유저 인포가 들어가게끔 해놨었고요. API 단에서 또 해준 게요. 이런 문서들입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작성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문서가 만들어지게끔 요게 뭐였더라요? 다른 툴을 사용했었는데요. 이거에 관련 사항은 앱에 있을 거예요, 아마. 스웨거를 사용했고요. 이쪽에 문서에 관한 사항을 또 적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서에 대한 사항을 적을 수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이런 유저 인포나 이런 쪽에 나오게 되고요. 이런 쪽에 스키마 예제와 스키마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문서를 여기서 그냥 주석으로 적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API 단에서는 또 해야 되는 일이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게 제대로 보내줬냐, 제대로 맞는 타입에 보내줬냐 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체커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required 스트링을 요구하냐 아니면 옵셔널 스트링들을 요구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함수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이메일 포맷이냐 체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앞단에 API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어사라이제이션 필드가 있냐 없냐 이런 시크릿 토큰을 검증하는 체커 단이고요. 요거는 URL 형태냐 아니냐 그래서 필수 옵션 값이냐 아니냐 불륜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건 패스 파라미터는 URL 패스 파라미터를 체크하는 겁니다. 요런 URL 파라미터의 특징은 다 스트링 형태로 들어오죠. 그런데 스트링 형태가 undefined나 뭐 그런 쪽 널이라면 오유가 떨궈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quired 뭐 string array 형태냐, number array 형태냐, required도 있고 옵셔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커 EX는 뭐냐면요. 이거는 일반적인 체커라면요.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에 특화된 녀석들을 체크하는 경우가 자기만의 타입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에 특화된 타입을 이 EX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기술을 하면 이거는 프로젝트에 특화된 체커들 여기는 일반 체커들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요. 요 구성은 많이 쓰는 거는 STD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STD LIB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한 방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ssert, util, define, config, error, checker, db util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stdlib를 뭐 이런 뭐 체커냐, 체커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utils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 거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넣어놨었고요. 그리고 이 체커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보시면 체커를 체커 EX에서 받아요. 자, 체커 EX는 체커를 상속 익스텐드 해가지고 여기서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무조건 한 번은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얘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체커와 체커 EX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죠. 똑같은 게 지금 util과 util EX의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util의 구조는 얘는 일반적인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라면 util EX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틸리티를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stdlib에는 utilex를 갖고 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항이 요 녀석들의 실행이 한번 감싸진 형태예요. 디폴트 프로세스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타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전 처리, 요 fn execute가 아까 전에 봤던 해당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어서 레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증에 대한 처리를 하고, 아까 전에 리턴을 했을 때 요게 리절트 요게 맞습니다. execute를 한 녀석은 요 녀석들이다. 여기서 정의하는 함수들이고요. 여기에 리절트가 있으면 이거는 쿠키에 대한 처리이고요. 리스폰스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리스폰스 메시지와 요거 때문에 지금 오유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요게 돌아가고요. 아니면 에러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면 라이트 헤더를 뭐 제이슨으로 쓴다. 그리고 리스폰스 코드 OK다. 요 리스폰스 코드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해놨죠. 그 에러 쪽에 보시면 error.ts잖아요. 리스폰스 코드. 그래서 이거는 여기 기술된 문서에 보면 HTTP 표준 응답 코드입니다. 아시겠지만 표준 응답 코드 밑에 자주 사용하는 오유 코드를 따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리턴을 던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디폴트 프로세스가 돌아가서 응답 코드와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주는 거고요. 요거의 또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요 BG 데이터는 또 어디 있냐면요. 그 제가 컴피그 쪽에 걸어놨을 겁니다. 컴피그에 제가 요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 앱 데이터냐 뭐 자기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여기서 뭐 지금 여기 컴피그에 명시된 거의 응답 체계를 리스폰스 탑 레벨 데이터 네임이라고 돼 있죠. 요게 요 탑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요 아이템 밑에 리턴 밸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지금 탑 레벨에서 아이템 밑에 다시 한번 감싼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아이템 밑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 기반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예비로 남겨두는 필드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아이템이 아니라 뭐 여기에 같은 레벨에 뭐 something more를 적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뎁스를 하나 더 둔 겁니다. 그리고 스로우를 제가 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스로우를 한 케이스가 있죠. 이 스로우가 발생이 되면 이런 거는 에러 쪽에 다 정의를 해놨고요. 라이브러리 에러 쪽에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많이 쓰일 것 같은 거 new instance bad request는 지금 코드는 bad request를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코드를 다시 던지고요. bad request 4002번이라고 정의해놨네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으면 해당 메시지를 데이터 쪽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에러 프로세스, 디폴트 에러 프로세스 API의 디폴트 에러 프로세스를 탈 거고요. 이 디폴트 에러 프로세스는 이 에러가 내가 정의한 앱 에러면은 요 구문을 타고요. 만약에 에러 중에서 내가 발생시키지 않는 다른 시스템이 던진 에러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 에러 메시지는 뭐 인터널 서버 에러로 퉁치게 되죠. 요게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든 관계없이 서버는 죽지 말아야 되고 스레드에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와 응답값에 대한 설계가 있어줘야 되죠. 요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들은 딴 거는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뭐만 기술하면 되냐면 특정 API 컨트롤러 해서 뭐 체크하는 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만 딱 보면 되는 거죠. DAO 같은 경우에는 DB 레이어죠. DB, 액세스, 오브젝트, 이 경우는 언제 좀 많이 쓰냐면요. DB를 섞어 쓰게 된다든지 했을 때 여기가 조금 늘어나고요. 만약에 DB가 한 개만 쓰면은
지금처럼 거의 바이패스인데요. 아니면 이 한 작업에서 여러 테이블이나 여러 작업들을 이쪽에 가져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테이블이라는 다른 쪽에 서비스도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접근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이쪽에 기술될 수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로 전환됐기 때문에 유즈스트릭 같은 거는 없어도 뭐 이제는 이 유즈스트릭과 어서트 뭐 요거는 조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자바스크립트만 있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걸어줘도, 그런데 걸어줘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 어차피 안전하면 좋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콜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웨이트로 다시 이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긴 있는데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코딩 기법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그 트랜잭션이냐 디폴트 컬이냐 요거를 신경 써야 되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포스트그레스를 쓴 이유는 MySQL을 쓰다가 2010년대 초반 14년대 뭐 이런 쯤이었을 겁니다. 요때에 보니까 그 MySQL이 그거 했는데 오라클로 넘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망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MySQL을 적고 다른 대안이 없나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포스트그레스 SQL 외에는 정말 마땅한 다른 DB가 거기에 견줄 만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실제는 포스트그레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술용으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성능상은 MySQL보다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업데이트 주기가 워낙 느려가지고 조금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쓰는 무료 데이터베이스가 됐는데요. 솔직히 2010 그때 진짜 대안이 없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MySQL 많이 썼다가 계속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마리아DB도 나오고 했지만,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로 갈아탔죠. 그런데 뭐 그렇게 갈아타고 난 다음에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인스톨할 그 셋업할 때도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고 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예측하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트랜잭션이 중요하죠. 트랜잭션이 아시겠지만 워크 1, 2, 3이 있었을 때 그 만약에 2를 했다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전부 롤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트랜잭션이 없으면 요거를 1번까지는 성공이 한 케이스가 있고 2, 3번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미스매치 난다든지 잘못 업데이트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결국은 트랜잭션을 해줘야 될 거고, 이 트랜잭션은 포스트그레스에서 그 시작할 때 비긴하고 커밋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법이 쓰였죠. 메인 기법하고 지금 제가 API 만들 때 그 디폴트 프로세스에서 뭘 했죠? 제가 전처리 작업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괄적인 처리 다 하고 딱 뭐만 내줬어요? 요 execute를 내줬고, 요 execute를 그 API에서 그 다른 주니어 개발자나 다른 프로그래머 분들이 여기서 하는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처리하고 있죠. 똑같은 개념의 이런 개념의 컨트롤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어떤 일괄적인 작업에서 어떤 특정 필요한 것들은 딱딱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기법들, 똑같은 녀석들이 여기서도 쓰인 겁니다. 이쪽에서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 폴을 커넥트를 하고요. 디폴트 위드 트랜잭션은 뭐냐면 그 다음에 비긴을 합니다. 트라이 캐치를 감쌌고요. 비긴을 해서 만약에 성공이면 커밋을 하고요. 만약에 오류가 났으면 롤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났던 성공을 하던 맨 마지막에는 그 릴리즈를 하죠.
풀을 릴리즈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오류 처리를 만약에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한 명은 릴리즈를 빼먹어가지고 풀의 커넥션이 언젠가 바닥날 때도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툴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요 뭔가를 만드는 함수나 그런 루틴을 태워서 처리를 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럴 때 요렇게 루틴을 태울 때 어색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용하기 불편하면 안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조금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뭐 이런 식의 콜백 작업이 있는데 이걸 프로미서로 바꿔가지고 어웨이트로 바꿀 수도 있죠. 위드 트랙 인젝션은 아까 말했던 커밋과 롤백이 합쳐진 유틸리티다. 그리고 이 어느 부분에서 스로우를 던져도 여기서 스로우를 던져도 되고요. 여기서 스로우를 체크하다가 던져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로우를 던져도 아까 전에 봤던 디폴트 프로세스의 에러가 타가지고 턴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업데이트 쿼리문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업데이트 쿼리문을 위해서 뭐를 했었냐면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빌드 패턴의 응용 버전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 예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업데이트 쿼리문은 요 파라미터, 요 업데이트 필드 값이 옵셔널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값들이 undefined일 수도 있고 null일 수가 있죠. undefined하고 null은 조금 다르게 정의했는데요. undefined는 아예 이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이 없는 값으로 정의했고요. null은 데이터베이스에 null 값을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업데이트 쿼리문의 문제가 뭐냐면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요거입니다. 딱 쿼리문을 보기 쉽게 하자.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 업데이트 쿼리문의 가장 흔한 케이스 where if 뭐 조건 amount 값이 있으면은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기호로 뭔가 연결을 한다든지 요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 뭐 쿼리문에 뭐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이 쿼리문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조건 전체적인 쿼리의 전체적인 모양 같은 거를 알기가 쉽지도 않고요. 이 조건들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요런 그 형태가 너무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냥 고민한 끝에 이런 거를 하나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애드를 해가지고 요 그 쿼리문을 추가를 하고요. 이 위드 파람이라는 거는 요 파라미터가 undefined라면 요거를 아예 무시를 해버릴 겁니다. 요거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요. 있으면 요거에 값을 대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또 문제가 뭐죠? 1, 2, 3 이런 식으로 이 번호가 매겨져야 되죠. 이것 때문에 저 IDX 요거를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IDX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애드를 하고 with 파람일 때 undefined면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지금 요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드 패턴의 응용 버전이긴 하죠. 이런 유틸들도 만들어 놨고요. 원래는 제가 그것도 신경 쓰긴 했었는데 이런 패턴 있잖아요. 디버깅 요 글자 이게 205K에 몇 밀리세컨드 나오고 뭐 이런 날짜 나오고 이런 것도 한번 보기도 했었고 그런 내용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앱 쪽에 아마 이런 것들을 잠깐 커스텀 해가지고 모건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원래는 다른 걸 사용했는데 색상 입히는 다른 모드를 사용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모건으로 바꾸고 뭐 했었었는데요. 그 npm 셋업을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만들어지게 했거든요. npm 셋업부터 할게요. npm 셋업은
셋업에 setup.sh 참고하고요. 요 setup.sh는요, 요 패스워드나 이런 걸 하면 동작이 될 건데요. 요 롤을 생성을 해요. 롤은 뭐냐면 다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오너 있잖아요. 이 오너에 그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고요.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오너를 지정을 합니다. 그 오너를 설정하는 게 init 롤이고요. 그 다음에 init 테이블은 요 기본적인 요런 테이블들을 쭉 작성을 하면 요게 다시 만들어지게 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여러 개를, 예를 들어서 테스트 서버나 오퍼레이션 서버나 개발 서버나 뭐 이런 서버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서요. 요런 것들을 그냥 원터치로 계속 다시 셋업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셋업을 재설계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특히 초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이거를 쓰면 안 되겠지만 초기에 개발할 때는 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재구성할 때가 많아가지고 저런 셋업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랬을 때 실제 릴리즈 서버에서는 이런 걸 다 감춰주시면 됩니다. 그 셋업 쪽에서 요걸 이거는 개발 쪽에서만 사용하라고 그냥 간단하게, 편하긴 한데 뭐 패스워드가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죠. ENS 린트에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더바 하면은 그 안 쓰는 변수일 경우가 많잖아요. 요거는 다 워닝으로 처리를 하고 언더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밑줄 패턴이 있으면 경고도 무시한다 라는 의미고요. 하위 폴더까지 건 린트 옵션이고요. 요게 있으면 좋긴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뺄 거예요. 가끔 모듈에서 보면 노드 모듈 쪽에서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뭐 경고나 솔직히 그쪽 라이브러리가 못 만든 건데 1, 2년이 넘도록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체크를 넣어가지고 노드 모드에서 발생하는 경고나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마지막 과정으로 테스트를 조금 넣어놨어요. 테스트 쪽은 조금 미완성 모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념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요. 서버를 띄워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트라는 게 왔죠. 즉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 쪽에 클라이언트를 의존하지 않고 서버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지금 보시면 이게 오퍼레이션 서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dis.tc operation server use operation server 뭐 이런 옵션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퍼레이션 서버에 붙을 거면은 요걸 써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되고요. 즉 클라이언트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서버 자체적으로 이 내가 만든 API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그 클라이언트가 던지는 코드처럼 던지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코드 요 모드를 작성을 해놨고요. 보시면은 그냥 CURL을 사용해가지고 어디에 붙을 건지 뭐 인증은 어떻게 될 건지를 맞춰 놓은 건데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 테스트도 고려를 했다 해서 뭐 일반적인 개발자가 입문하는 주니어가 들어왔을 때는 이 전체적인 제가 뭐 타입스크립트를 설정한 그게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즉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이스 업 소사이트 말고 다시 한번 그쪽에 한번 가볼게요. 대부를 하기 전에 제가 일부러 unused 하나 만들게요. 제가 뭘 사용할까요? utils를
안 쓰는데 정의해놨죠. 테이블을 할 때 다 뜨게 만들어놨어요. 린트를 이런 게 다 걸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19라인에서 어떤 파일에 19라인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너 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다 경고 처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서버를 할 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뜨게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발생하면 계속 뭔가 블라블라 해가지고 눈에 거슬리게 만들어 놨고요. 예, 요게 끝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반적인 주니어 개발자, 서버 개발자가 오면 가르쳐줘야 될 건 뭐냐면 그냥 API 쪽, API, DB, 그 다음에 쿼리 요거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딴 거는 건들 필요 없이 API 만들 때 요거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적어주세요. 요거는 체크하는 걸 해주고요. 여기에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함수는 뭐 이렇게 기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쿼리 쪽에서는 쿼리를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쿼리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 API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서버 API 문서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딴 거 볼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그거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는 거면 권한에 따라서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최소 퀄리티가 원래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가 하든지 최소 퀄리티가 보장되게 하는 게 그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스켈레톤을 작성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